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은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랑 함께 나눠볼 주제는 주택 증여입니다. 네, 지난 2020년에 주택 증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몇 건이 있었던 거죠? 무려 15만 건이라고 해요. 네. 이게- 2018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제 4만 건이 늘었고요. 그니까. 네, 16년에 비하면 거의 2배예요. 와, 이제 불과 한 4년 만에 음. 주택 증여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여를 하셨던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부담이나 종부세 부담 이런 게 합쳐지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 부담이 이제 커진 상황이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이거를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을 이제 증여하면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없지만 취득세를 많이 내잖아요. 네, 그런데도 주택을 많이 증여하셨다고 하는 거는 진짜 세부담이 많아서 그런 거겠죠? 맞아요. 취득세가 오르기 전에는 좀 비교적 그냥 양도세나 종부세 이런 차원에서 증여를 했다면 지금은 사실 이전대의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이걸 몇 년이 지나야 이 종부세가 커버될 건지를 취득세랑 비교를 해보시고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실행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증여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과세관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증여가 정말 잘 이루어진 것인지, 증여가 맞는지, 증여가 맞다면 세금을 잘 냈는지, 신고가 잘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또 고객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증여를 하면 내가 종부세 피하기 위해서 증여한 거기 때문에 좀 조사받지 않을까. 네. 증여하셨다고 조사를 받진 않아요. 그리고 뭐 이게 종부세 피하려고 주택을 증여했는데 괜찮나요? 당연히 괜찮아요. 내 의사 네, 결정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절세하신 거니까 이런 거는 전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 아니고. 그런데 다만 이 증여세 신고가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검증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그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이번 건을 증여 신고를 하면 이 10년치의 과거 증여를 본다고 하는데 통장을 다 열어서 내야 되느냐. 아, 그렇지 않죠. 지금 증여는 이 증여 한 건에 대해서만 정확히 신고하시면 되고요. 다만 합산해야 될 과거에 증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번 신고에 다 끌고 와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네. 뭐 통장을 갑자기 깐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요. 증여를 했다고 해서 이 세무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증여라는 게 잘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추징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네. 막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자녀 A는 이제 아버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 공제, 성년이니까 5천만 원이겠죠? 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 9년 전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네. 너무 안타까운 네, 케이스예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9년 전에 비상장 주식은 했는지 안 했는지 까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해상 공제가 또 적용된 걸 이제 배제시키면서 납부세액이 나오고 합산하지 않아서도 납부세액이 나오고 네. 그래서 금액이 추징이 되셨네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증여를 계획하실 때 오늘 증여 시점으로 10년 이내에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공제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번에 증여받으셨다면 다른 것도 봐야 되는 거죠. 네, 직계존비속 그룹 그러니까 부모님,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증자가 공인인증서가 있으시고 신고가 적법하게 과거에 잘 이루어졌다면 본인 공인인증서로 홈택스를 로그인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이 조금 불편하다 하시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내 이름으로 증여받은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제 증여를 할 때 뭐 증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증여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부담부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작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양도세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셨는데 그럼 이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는 꼭 중요한 점이 있죠. 네, 채무를 승계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 상환을 반드시 수증자가 하셔야 돼요. 증여자가 대신 채무 상환을 했다면 그건 부담부 증여가 아니고 그냥 순수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커져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 7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의 이제 채무가 있었다고
보증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2억에 대해서만 거의 증여세를 증여세를 내고 내고 했는데 그럼 이 5억에 대해서는 누가 갚아야 되나요? 당연히 수중자가 갚아야죠. 네.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증여를 하신 거니까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자녀분이 여력이 되지 않으니 뭐 부모님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한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전세금 반환하는 시점, 뭐 혹은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사후 관리를 하죠. 네. 수중자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상환했느냐, 네. 그런 자금 출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이번 케이스가 그게 안 된 거죠. 네. 네, 증여받은 이후에도 이 채무와 관련된 이자나 원금을 아버님이 상환을 하고 있었다. 증여자가 네. 딱 걸렸겠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자녀가 채무를 인수한 게 아니죠. 아니죠. 네. 요럴 경우에는 당초에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증여였던 거로 봐가지고 그 당시로 다시 다 소급해서 증여세 추징하고 가사세 내고 이러니까 부담부 증여가 당장 세법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이 채무도 수중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뭐 이자 상환이라든지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추어 놓으셔야 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케이스는 부담부 증여는 똑같은데 이제 배우자인 경우예요. 배우자가 남편이고 수중자가 배우자이시네요, 아내분. 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는 배우자 공제가 6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전세 끼고 와 13억짜리 아파트를 넘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네. 전세 보증금이 6억인데 뭐 증여재산 공제 6억 적용하면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니까 네. 진짜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아파트 세입자 나갈 때 이 6억을 남편이 다시 이제 상환해 준 거예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하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증금이 확 떨어졌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상환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아내한테 있는 거죠. 네. 근데 상환을 누가 있나? 남편이 한 거예요. 그 부부끼리인데도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부부끼리도 이미 6억을 썼기 때문에 세무 상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배우자에게 있었다. 아내에게 있었다. 아내에게 수중자가 해야 된다. 남편이 대리했기 때문에 이거는 당초 증여를 부담부 증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서 추징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부부간에 이런 것쯤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재산은 반드시 합산하지 않고 각각 재산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우자님이 전업주부시고 남편분만 소득생활을 하신다면 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수입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좀 억울하네. 다음 사례를 볼게요. 이 사례는 사실 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있어요. 네. 아파트를 증여하겠다라고 하면 제 1원칙은 시가잖아요. 시가죠. 또 시가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1번 시가. 우리 집의 시가. 정말 이게 제3자한테 팔린다면 얼마에 팔릴 건지. 근데 그건 사례가 없죠. 팔지 않았으니까. 실제 내 집이 팔렸어야 1번 시가가 되는데 내 집은 지금 거래한 지 이미 몇 년이 지났으면 시가가 없는 1번 시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2번 시가로 넘어가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감정가액,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경매나 국내 수용이 있으면 그 가격 이렇게가 이제 시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 세 가지들이 사실 읽기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 집은 당연히 거래가 없을 거고 감정평가 내가 돈 들여서 해야 되니까 없을 거고 경매나 공매는 진짜 특이한 경우고 네.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가는 거죠. 네, 이게 진짜 머리가 은근히 아파요. 네. 근데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이제 있느냐 이런 건데 이 사례에서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이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 있죠. 네. 우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그냥 우리 집이랑 비슷한 집의 가격이 있다면 그 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기간이 설정되게 돼 있죠. 기간은 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그 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 안에 되게 여러 개가 또 있었다. 그러면 그 여러 개 중에 가장 유사한 거를 찾게 돼 있잖아요. 네. 첫 번째 기준이 우리 집이랑 동일 아파트, 당연히 같은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동일 평형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약간의 갭을 인정하는데 그게 5%죠. 네, 뭐 전용 면적이나 기준 시가가 5% 이내에 들어오면 우리 집이랑 똑같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호가만 있고 맞아요. 거래된 게 없어서. 큰 평수들은 진짜 거래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팔려고 하니까 또 매물이 없고 그래서 없었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없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세법상으로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으로 가는 거죠. 뭐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렇든 어쨌든 공시 가격으로 가서 그 금액을 가지고 증여세 예산을 평가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신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던 거죠? 네, 유사매매 사례가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징역 2달 전에 매매된 게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하신 거예요. 2달 전이면 사실 우리 집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제 유사한 게 있다라는 안내를 준 거죠. 네, 근데 이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 납세자께서 이것 때문에 뭐 가산세를 냈다거나 그러셨을까요? 가산세는 없습니다. 이제 평가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고요. 다만 그래도 이제 차이가 시가랑 공시 가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금이 좀 나왔겠죠. 근데 원래는 본인이 자진 신고하시면 3%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걸 못 받으셨겠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나요? 매매 사례가액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증여재산 평가하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코너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 있어요. 있어요. 거기 가서 네. 우리 집 주소를 넣으면 이제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의 이제 기준시가랑 평가액 순서가 나와요. 종호수를 치게 되니까 네. 우리 집 기준시가가 확인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유사 매매 사례가액들 중에 우리 집이랑 가장 공시지가 차이가 적게 나는 거를 가지고 해당 기간 동안에 순서를 매겨서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기간이 지나버린 거, 기간 안에 있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기준일 다음 걸 잘 체크를 못해. 그죠. 이 친구도 역시 막 실시간으로 막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여기 없어도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이 홈택스 자료가 100% 맞으면 저희도 그거만 믿고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네.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 계속 뒤지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참 문제가 있어. 어쨌든 원칙은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셔야 되고 공시지가 신고했다가 매매사례가액으로 다시 추징이 되었을 때 가산세는 없다. 네. 다음 사례는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네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가 근데 이 매출 누락이 좀 많았던 거예요. 매출 누락이 많은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걸 또 자녀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럼 부친이 이 주택이랑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한 자금 출처가 완벽하지 않아서 조사를 받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름 소득세가 신고되지 않은 항상 마이너스 번 돈이 없다 이렇게 막 10년 동안 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몇 억짜리 부동산을 산다.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부친께서 완벽하게 취득 자금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한테 주택이나 분양권 취득하시는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때까지 돈을 번 게 없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걸 증여를 했으니 네. 아마도 본인이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운영하시고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는 세무조사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에 수입이 정말 있었는지 쌓여있는 재산이 신고된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이제 다음 사례를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는 증여를 할 때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증여할 때 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내야 되는 게 취득세. 취득세는 한 번에 다 내야 되는데 취득세 부담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돈이 엄청 많잖아요. 네. 취득세가 아무래도 12.4, 13.4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도 물론 연부연납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내야 되는데 미성년자이거나 20대이거나 뭐 이런 분들은 네, 아직 자산이 쌓여 있지 않아서 세금 납부할 능력이 없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취득세나 뭐 증여세, 1차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가져다가 낼 건지 이런 것들 준비가 잘 돼야 돼요. 네. 근데 이 케이스가 지금 그걸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고 자녀가 대학생이네요. 대학생인데 그 증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내야겠죠.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죠. 네, 그래서 우선은 취득 당시에 증여세랑 취득세를 냈어요. 자녀가 냈대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 나라의 과세관청에서 물어본 거죠. 무슨 돈으로 내셨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부친한테 받아서 냈다가 탄로가 되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세금을 냈는지 자금 출처 검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딱 미리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나 세금 어떻게 냈어요?
이렇게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자금 출처 검증이라든지 혹시나 세무조사라든지 이렇게 이어지면 조사권이 발동되면 계좌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약간 찜찜해지니까 미리 잘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항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인데도 케이스가 나오니까 좀 무섭네요. 네, 사실 증여를 준비할 때 상담하게 되면 이 내용을 똑같이 다 확인을 해요. 뭐 부담부 증여하실 거면 채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취득세나 증여세가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낼 건지, 수증자가 부담할 여력이 되는지 당장 통장에 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되죠. 증여 자체의 뭐 세금이나 증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고요. 그 전에 이동할 때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정말 증여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양도가 유리한지, 네, 그 방법을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요즘은 주택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개개인 케이스가 시기에 따라서 되게 달리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